예, 이번 시간에는 그 프랑스 근대 헌법의 성립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유명한 사상가 보댕, 몽테스크에 등등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이 보댕이라는 사람은요, 장보댕이죠, 장보댕. 장보댕은 1529년에 태어나서 1596년에 사망하는데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 국가론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씁니다. 국가론이라고 하지만 이 국가론은 원래의 명칭은 아니고 그것은 약칭해서 그러는 것인데 국가론의 원래 이름은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보댕의 국가론은 근대 주권론을 확립시키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장보댕의 이 사상은 나중에 토마스 홉스와 장자크 루소, 존 로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이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권 신수설 뭐 이런 것으로 장보댕을 우리가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장보댕의 이 국가론 1576년에 이 쓰여진 국가론은요, 이 16세기 중반의 프랑스 당시의 상황이 어떠냐면 로마 가톨릭 세력하고 신교도를 그때 위그노라고 불렀죠. 위그노 세력 간에 로마 가톨릭과 이 신교도 위그노 사이에 그 분쟁과 갈등과 또 급기야는 전쟁으로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그 종교 갈등이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광풍 속에서 8차례에 걸친 위그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8차례의 위그노 전쟁이 일어났고 전통 가톨릭을 옹호한 국왕과 귀족들의 탄압에 대항해서 신교도 위그노들이 이 보댕도 위그노였습니다. 신교도들을 옹호한 칼뱅파 남부지방의 귀족과 장인들 간에 서로 이렇게 대립이 있었습니다. 폭력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보댕이 살았던 시대에 어린 나이로 프랑스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샤를 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국왕으로 오르기 때문에 샤를 9세의 통치를 섭정하면서 프랑스의 실권을 누리던 샤를의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치라는 메디치 지방의 카트린이란 말이죠. 카트린에 의해서 주도된 성 바르톨로메오 축제일의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좀 가톨릭 귀족 세력이 이 카트린이 부추겨서 신교도 위그노 3천여 명을 참혹하게 학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아주 참혹한 그 종교 전쟁 또 참극이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보댕 쪽에서는 장보댕은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그래서 종교적 관용을 주장. 위그노들 참살하지 말라, 참극하지 말라, 참살하지 말라. 가톨릭에 대항하다 하마터면 그 목숨을 잃을 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정치적 상황,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위그노 신교도의 지도자격인 나바르의 왕 앙리 4세가 프랑스 왕위를 차지하게 되고 종교전쟁의 혼란한 사태를 종식시키고자 이 앙리 4세는 1592년 스스로 어떻게 됩니까? 이 가톨릭으로 개종을 합니다. 신교도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그래서 1598년에 낭트 칙령을 선포하고 위그노 전쟁을 종결시킬 때까지 무려 36년간 종교 전쟁에 아주 전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처참했고 피폐했고 종기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왔습니다.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뭐 하여튼 종기전쟁이 이렇게 앙리사세의 계종으로 종결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보댕은 생각해서 국가는 과연 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하게 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뭔가. 그래서 보댕의 국가론 첫머리인 말에는 국가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가족과 그들의 공유물로 이루어진 주권에 의해 정당한 통치다. 이렇게 주권에 의한 정당한 통치다. 국가는 다시 말하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사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보댕이 말하는 이제 국가의 목적인 정당한 통치, 이게 뭐냐? 정당한 통치를 위해서 누가 필요하냐면 주권자라는 게 필요하다. 이 주권자는 국가라는 공적인 인격의 대변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주권자를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군주다라는 거예요. 군주. 그러니까 장보댕이 생각한 주권자는 군주다. 그래서 주권 군주, 군주 주권론 이렇게 가죠. 그래서 주권자인 군주는 신 이외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절대적 명령, 권한을 지고 있다. 여기서 군주 주권, 군주는 자신이 제정한 법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신법, 자연법에만 복종한다라는 거예요. 신성한 왕권의 존립 근거가 되는 거죠. 왕권 신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군주 주권은 국가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는 법에 의한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장보댕입니다. 장보댕은 또 어떠한 정치 형태든 주권자에게 절대적 권력이 주어질 때만 정당한 통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권의 분할 불가능성, 이것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보댕은 이 국가론을 통해서 주권 이론을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장보댕의 국가론의 근거에서 그 장보댕이 원하지 않았던 프랑스 역사에서 한 200여 년 동안 절대 왕정이 번성하게 됩니다. 절대 왕정 시대에 그때 왕조는 누구냐면 부르봉 왕조인데, 이 부르봉 왕조는 굉장히 장보댕의 국가론, 군주 주권론에 의해서 절대 왕정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앙리 4세라는 사람은 더없이 이 장보댕의 국가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루이 16세까지 그런 부르봉 왕조에 속하는 절대 왕정이 계속 구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장보댕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그 교과서에서 보댕의 사상을 보겠습니다. 보댕의 사상을 보면 이제 38페이지인데요. 중세 유럽을 지배하는 기독교 시대에 신교, 위그노의 등장은 종교적 다양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중세 정치 사상가들에게 주권 개념은 각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러한 정치적 혼란 상태에서 주권 개념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주권 개념을 군주 주권론을 체계화한 사람이 이름하여 최초의 사상가는 바로 군주 주권론, 그것은 장보댕입니다. 이 장보댕은 1576년 자신의 출판 저서 국가론, 국가에 관한 6개의 이론, 국가에 관한 6개의 이론, 그죠? 국가에 관한 6권의 책, 국가에 관한 6권의 책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권을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권력, 이렇게 말합니다. 주권은 국가의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권력. 그래서 국가의 본질은 절대적 권력, 영속적 권력으로 봅니다. 그 보댕의 주권은 이겁니다. 한 국가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항구적이고 최고의 명령권으로 존재했습니다. 그 주권자는 누구냐? 군주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군주, 신의 대리자 이렇게까지 해석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권력과 권위 모두 군주 개인에게 귀속되어 집중되지만 주권자인 군주 자신은 그 법률에는 구속되지 않는다. 이를 만들어진 법률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 주권자의 입법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은 또 아닙니다. 주권은 국가 목적과 신법과 자연법에 의해서 제한받을 뿐이고, 예? 왕국의 전례, 관습법인 왕의 계승법 등 근본법에 의한 제약과 제약에 제한을 받고 재계급에 유보된 조세 동의권에 의해서 제한되므로 주권은 법적으로 최고의 절대적이고 항구적인 권력이다. 이렇게 봤고 주권은 어떤 것에서 제한받을 수 없는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보댕이 생각입니다. 보댕에 있어서도 신은 없어졌고 주권은 신을 대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댕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은 뭐예요? 주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권을 소지하는가? 군주죠. 군주가 주권을 소지하고 주권이 어떠한 권한을 갖는가의 문제였습니다. 16세기 당시에 살았던 보댕은 주권의 기본적 발현에 주목을 했습니다. 보댕은 주권을 1차적이고 최고의 법의 증의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권위의 원천을 세속적인 법률에 두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법률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게 된다면 법의 기원과 의무는 결국 국가 활동의 범위가 되고 국가의 의도와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는 법적 명령 체제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고 아울러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업은 국가의 최고 권력 행사가 되며 주권의 실현 과정으로 된다. 법률 제정, 법률 실현 이런 것들이 다 주권의 행사이고 주권의 실현 과정이다. 이렇게 본 것이 이 보댕이라는 것입니다. 장보댕도 어디에 관점이 있냐면 장보댕의 주권론도 절대적인 입법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국가적 구성의 토대인 주권은 영속성과 독립성의 속성을 갖고 이러한 속성을 갖는 권력은 특히 입법 영역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댕이 생각한 대내적 주권은 통치자와 피치자 관계에서 통치자의 권력이 직접적으로 피치자에게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치자의 권력이 직접적으로 피치자에게 미치는 것, 이게 보댕이 생각한 대내적 주권이에요. 보댕의 주권은 의견 충돌에서 모두가 복종할 의무를 갖는 최종 결정을 내는 배타적 권한인. 그러니까 뭐 문제가 생겼다, 충돌이 있다, 의견 대립이 있다, 결정을 못한다. 이럴 때는 거기에 복종하도록 하는 최종적 결정을 내는 배타적 권한이 이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은 입법 영역에서 절실하게 요청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댕에 있어서 이 자연법과 신법을 제한하면서 최고의 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을 해서 필연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 주권이었습니다. 즉 보댕에게 있어서 주권의 개념은 입법권이고 입법을 통해서 최고선을 달성할 수 있다. 이 최고선, 공공선의 달성 권한을 군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주는 자연법과 신법의 제한 하에서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법과 자연법은 군주라는 주권자를 제한하지만 주권을 제한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권자를 제한하지만 주권을 제한하지 못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댕은 주권을 자연법과 신법에 의해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를 제한하려 한 것입니다. 이런 최고선, 공공선의 추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주권입니다. 주권은 무제한적이고 어떤 한계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보댕은요, 권력의 신성성에 근거해서 정치적 차원을 세속적 권력의 근거를 새로운 질서, 즉 국가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세속적 권력의 근거를 어디로 대체? 국가로 대체했습니다. 주권 개념의
근대적 특징은 바로 주권 개념이 세속적인 차원, 인간적 차원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주권이 이 세상의 삶에 투입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호대행은 절대적 주권, 이걸 누구한테입니까? 군주 주권으로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테스큐인데, 몽테스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몽테스큐로 가겠습니다. 몽테스큐에는요, 이름이 깁니다. 원래 이름은요, 샤를 루이 세콩다 드라 브레드 에드 몽테스큐에 이겁니다. 굉장히 길어요. 1689년에 태어나서 1755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18세기 초중반이에요. 18세기 초중반에 이 사람 몽테스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계몽주의 시대의 프랑스의 정치 사상은 계몽주의 시대,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알다시피 가장 유명한 것은 권력 분립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 분립에 의해서 법치주의를 달성하자, 법치 권리를 달성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몽테스큐가 쓴 책이 아주 유명하죠. 법의 정신이라고. 법의 정신. 법의 정신에는 아주 두 가지 취지로 썼는데, 법의 정신을 하나는 법의 정신은 법규범의 형식 아래에서 법규범과 통치 형태의 관련성, 여러 정치적 집단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여러 종류의 정치적 법적 유형의 여러 사회 현상과 관련시켜서 이 설명하려고 하는 자연적 법칙을 정립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법의 정신은요, 굉장히 나중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판을 계속 낼 정도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법의 정신을 금서 목록에 올려서 금소로 지정했습니다. 몽테스큐는 이에 항의해서 1750년 법의 정신에 대한 변론이라는 책을 또 출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법의 정신이 굉장한 책인데, 이 몽테스큐는요, 그 프랑스 남서부의 보르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줄리아 컬리지를 졸업하는 26세 개신교도였던 아내하고 결혼을 합니다. 아내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귀족 집안 출신이고, 자기도 귀족에서, 몽테스큐에도 귀족입니다. 귀족이지만 장남이 아니어서 자기와 봉투를 물려받을 수 없었지만 결혼한 이듬해 백부가 사망합니다. 그 백부가요, 자귀를 상속해줬습니다. 이 몽테스큐한테. 그래서 몽테스큐가 백부의 자귀를 상속해서 이 백작으로 됩니다. 백부가 맡고 있었던 또 보르도의 지방법원의 원장직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몽테스큐가 보르도 지방의 지방법원장을 계속 해왔고, 이 1748년에 법의 정신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법의 정신에서는 당시 정치 사상에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전에 정치 사상가들은 정부에 따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이렇게 나눴는데, 몽테스큐는 이런 구분법을 활용하지 않고 공화정, 군주정, 독재정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공화정은 어떻습니까? 덕에서 운영되고, 군주정은 명예에 의해서 운영되고, 독재정은 공포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의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권력을 나누는 삼권 분립설을 주장을 했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몽테스큐는 법은 각국의 여러 환경에 적합하고 고유한 형태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여튼 이 몽테스큐의 법의 정신의 이 사상이 나중에 어디에 미칩니까? 미국 연방헌법 제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미국 초창기에 가장 유명한 프랑스인은 바로 이 몽테스키웨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교과서로 다시 돌아오셔서 몽테스키웨 사상 서설부터 보겠습니다. 이 몽테스키웨는 그 전에 이제 존 로크의 사상이 영국에서 도보해협을 건너서 프랑스의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 중에서 몽테스키의 권력분립론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존 로크의 사상의 수용의 모습은 몽테스키의 영국 헌법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매우 실제적이고 논리적인 형태로 재구성됩니다. 영국에서의 자연권 사상은 법률상 권리에 불과했지만 프랑스에서의 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서 창설되게 되었고, 그런 인권 보장을 위해서 권력 분립, 상권 분립, 또 군주제와의 조화 이런 거를 모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89년 인권선언, 1791년 프랑스 헌법에 아주 큰 영향을 줬던 이 몽테스키의 사상, 그것이 프랑스 혁명기에 근대혁명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 로크가 필머의 왕권 예찬론을 비판하면서 근대국가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이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에는 보댕의 왕권 신수를 비판하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왕권 신수를 비판했다고 하더라도 이 몽테스키의 사상은 루소처럼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건 아니고, 몽테스키의 그 자신의 신분이 귀족이기 때문에 귀족주의적 사상에 그 이론적 기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몽테스키의 사상은 1748년 법의 정신에 나와 있는데 특히 혁명활동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웨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 권리 제한이라는 측면보다도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권력을 분할해야 된다. 이렇게. 뭘 위해서요?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야 된다, 분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몽테스키는 이 문제를 영국의 헌법에 관하여라는 장에서 다루면서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의 헌법은 영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과 같이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제11편 제4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 정체에서만 가능하나 정치적 자유가 항상 제한 정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자유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만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권력을 지닌 자는 모두 그 권력을 남용한다. 권력의 남용은 그 권력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몽테스키는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차단하고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권력을 제한하냐? 그러니까 권력과 권력 간의 제한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입법권, 만민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이렇게 나옵니다. 세 가지로 나옵니다. 입법권, 만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리고 군주나 의회가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가지는 경우에는 독재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독재적으로 행사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집행권부터 분리되어야만 한다. 사법권도 입법권이나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법권이 입법권과 합쳐질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민 내 생명과 자유에 관한 권력은 자의적으로 행사될 것이고, 사법권이 행정권과 합쳐질 경우에는 법권은 압제권을 가지게 되므로 자유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3권의 엄격한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몽테스키웨에 있어서의 권력 분립은 절대적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 건 그렇다고 아니다는 거예요. 3권의 엄격한 분리지만 3권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 독립적이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지금 말했던 권력 중에 입법권을 가겠습니다. 예. 이 입법권은요, 몽테스큐에는요, 입법권을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적 추상적인 법규범의 정립작용. 그래서 입법권은 법률을 제정하고 제정된 법률을 개정, 폐지하는 작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입법작용을 수행하는 조직의 구성을 위해서 대의제와 양원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입법작용을 운영하는 조직원리 뭐다? 구성원리? 대의제와 양원제다. 입법조직은 국민에 귀속되는 직접 민주제적 구조가 당연하지만 그 국가가 아주 큰 국가이고 영토가 넓다 그러면 이러한 직접 민주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제, 대표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기관은 귀족원과 서민원, 상원과 하원 이렇게 양원으로 구성되고 각 원별로 집회하고 토의할 것을 예정하고 양원에 관한 원칙적으로 동등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원 모두 입법할 권능을 가진다. 입법할 권능이란 스스로 또는 타인의 명령받은 바를 수정하는 권리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귀족원은요. 금전징수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오직 저지할 권능. 결국 다른 기관이나 귀족원은 사람이 행한 의견을 무효할 수 있는 권능인 절대적 법권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족원의 세습적 권력은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칫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입법권의 내부의 범위를 이와 같이 나누어서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몽테스큐는 군주와 서민 이외의 귀족도 포함해서 3자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몽테스큐는 군주, 서민, 귀족 이게 3자의 세력이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이게 낯설은 개념이죠. 우리 만민법 이게 뭡니까? 만민법에 의한 사항의 집행권은 국제적인 외교권 뭐 이런 건데 강화라든가 전쟁을 수행하고 대사를 파견 또는 접수하며 치안을 유지하여 침입에 대비하는 권력을 의미하거든요. 로크가 생각한 연합권과 아주 유사합니다. 로크의 연합권, 몽테스큐의 만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이게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치안 유지를 몽테스큐에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외관계에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치안 유지라는 것은 우리 경찰 정도 되는데 경찰권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만민법이기 때문에 국외관계만 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연권 내지 자유재량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몽테스큐는 로크와는 달리 군주의 대권을 특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조세, 부가, 징수, 도로건설, 화폐주주, 기타 내무행정은 몽테스큐의 3권에서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내관계 중에서 치안 유지를 공적 의결을 집행할 권력으로 이해하면서 이 만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테스큐에 의하면 집행권 행사는 즉각적인 행동을 필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보다는 1인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것은 누구예요? 만민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은 군주가 담당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을 갖습니다. 시민법은요, 범죄를 처벌하고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발생하는 분쟁을 재판하는 권력으로서 민사 및 형사에 관한 사법권, 재판권 이겁니다. 범죄 처벌, 그 다음에 민사 또는 형사, 사법권, 재판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사법권이죠, 사법권. 여기에 나옵니다. 이 사법작용을 행하는 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직되고 일시적으로 국민들 중에서 선임되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법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기간 동안만 법원을 구성하는 사람들로 행사됩니다. 특히 형사재판은 개인의 자유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설적 직업적인 법원이 아니라 영국의 배심제와 같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좀 다른 생각이죠. 몽테스키에는 입법권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고 삼권을 엄격하게 분리를 했습니다. 보통 다른 사상가들은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했는데 몽테스키에는 어떻습니까? 입법권의 우위를 주장하고 세 개의 권력, 삼권이 대등하면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이 삼권은 각각 다른 기관에 맡겨져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 다른 권력을 겸하는 것, 겸직하는 것은 금지된다. 몽테스키는 각각의 영역 내에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상호 억제와 균형을 이룰 것을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몽테스키의 입법권, 만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 시민법에 관한 사항의 집행권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루소 루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루소에 관해서 짧게만 설명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루소는요, 원래 그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수성공이었는데 굉장히 그 술을 많이 드셔서 막 때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또 그래서 아버지가 가출하셔서 루소는 거의 뭐 고아처럼 생활하다가 입양됐어요. 입양돼서 아주 유명한 또 아주 그 부유한 귀족 집에 입양이 되어서 그 집에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책을 읽음으로써 루소의 이 지식이나 사상이 발전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소는 어렸을 때 이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환경으로 입양될 수 있어서 이 사람의 지식이나 사상이 발전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루소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유명한 책을 하나 쓰는데요. 우리가 사회계약론이라는 거죠. 1762년에 루소가 사회계약론을 씁니다. 우리 이 정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계약론.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국가는 국민의 진실로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체, 국가와 자발적인 계약을 하는 국민이 국가와 자발적인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인민의 주권은 근데 인민의 주권은 양도하거나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루소의 사회 질서는 모든 다른 권리의 기초가 되는데 사회 질서와 법은 자연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한 것이다. 사회 질서와 법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약에 의한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가 있다. 이런 자연 법칙에 반한 지배관계, 즉 정치적 불평등은 인간의 행위에 의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합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정치적 불평등은 합의에서 적법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회계약은 개인의 자연적인 자유와 평등을 소극적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회계약은 국가란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서 각인의 신체 및 모든 힘을 복종시키게끔 하는 공동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루소가 이제 법에 어떤 특권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 특권을 특정인에게 지명하여 부여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은 시민의 신분을 여러 계급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계급에 속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까지도 규정할 수 있지만 특정인을 지명하여 그 계급에 속하도록 할 수는 없다. 법은 왕정 내지 왕의 세습제를 수립할 수는 있어도 왕을 선발하거나 왕족을 지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 대상에 대한 어떠한 기능도 입법권에 속하지 않는다.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분적 법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자유로운 사람이 법에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우리 자신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소에게 있어서 법이란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으므로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개인적 동기로 명령을 내리는 것은 결코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동기에 의해서 명령 내리는 것 이것은 법이 아니에요. 주권자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상 이는 더 이상 법이 아니고 행정명령이라. 주권자의 행위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는 모두 공화국이다.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는 공화국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만 공공의 이익이 우위에서 공화국이 존재하는 의미 있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모든 정부는 공화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고 그러므로 법에 복종하는 국민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단체를 구성하는 자들만이 그 구성체의 조건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그래서 일반 의지는 항상 옳은 것이지만 일반 의지를 지도하는 판단은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일반 의지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때로는 당위적인 형태로 보여줘야 하고 자기가 찾고 있는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하며 개인 의지의 유혹으로부터 일반 의지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고 시간, 공간을 가까이 바라보게 하여 목전에 민감한 이익의 유혹과 보이지 않지만 먼 훗날 닥쳐올 재난의 위험을 비교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 법은 국민 전체의 의지에 의존한다. 국민은 주권자로서의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입법 집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와 확인되지 않는 법은 모두 무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은 일반 의지의 실행이고 결코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하나의 집합적 존재일 뿐 주권자는 오직 스스로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루소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은 프랑스 시민혁명 결과 구체제가 타도되고 시민계급의 주도적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789년 5월 5일 3부회의가 소집되고 1789년 6월 17일 국민의회가 3부회의로부터 독립으로 소집되고 국민의회는 1789년 7월 9일 헌법제정국민의회로 개칭해서 헌법제정에 들어갑니다. 이 헌법제정 국민의회는 26일에 걸쳐 토의한 끝에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을 채택합니다. 그러니까 1789년 인권선언의 목적은 뭡니까? 인권이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자연권임을 선언하고 시민의 요구나 정부의 행위는 이 선언에 입각해서 행해져야 함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인권선언은 전문하고 17개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거의 대부분을 실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 쪽에 해당하는 것은 1조는 어떻게 있습니까? 인권선언 1조는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문적인 신분사회 구조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사회에서 생활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조는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권을 자연권으로 선언하고 천부 불가항으로서 모든 정치적 결합에 선행하는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루소의 사상에는 없었던 것인데 소유권의 신성 불가침을 지청했습니다. 그 다음 3조에는요. 모든 주권의 연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되지 아니한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연원했다라는 국민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4조와 제5조는요.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유란 타인에게 해롭지 않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자의 자연권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 같은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는 이외의 제약을 갖지 않는다. 그 제약은 법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이런 것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한 경우에도 자유의 영위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법률로서도 금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누구도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 그리고 법에 의하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소추,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다. 자의적 명령을 간청하거나 발령하거나 집행하거나 또는 집행시키는 자는 처벌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된 시민은 모두 즉각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한 자는 범죄자가 된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함을 선하고 있습니다. 8조는요.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규정하고 해야 하고 누구나 범죄 이전에 재정 공포되고 합법적으로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될 수 없다.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요. 개개인은 그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신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누구도 그 의사에 있어서 종교상의 것일지라 그 표명이 법에 설정된 공공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한 방해할 수 없다 해서 종교상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는 사상과 의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귀중한 권리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발언하고 기술하며 인쇄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해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평등 사상이 반영된 인권선언 부분을 보겠습니다. 평등에 관해서는 자유처럼 이렇게 자세히 규정하지는 않지만 1조에서 인간의 원칙적인 평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만인의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일반 의사의 표명이다. 모든 시민은 자기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서 그 형성에 협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법이 보호하는 경우나 처벌하는 경우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 그리고 덕성과 재능에 의한 차별 이외에는 평등하게 공적 지위, 명예, 직무 등에 취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에는요. 과세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해 공공의 조세 필요성을 확인하여 그것을 자유롭게 승인하며 그 사용처를 추적하고 또한 그 액수, 기준, 징수와 기간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12조에서는요. 인간과 시민의 여러 권리 보장을 위한 공적 무력의 보유와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므로 그 공정한 행사를 보장하고 그 권력의 행사자는 자에 의한 권력 남용 금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조에서는 사회는 모든 공직자의 그 행정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행정권의 집행자인 정부의 보고를 요구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16조에서는 권력분립 원칙을 명시해서 권력의 보장이 확보되지 않거나 권력분립을 규정하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조에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17개의 조항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789년에 인권선언은 프랑스 계몽사상 미국 독립혁명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선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연법을 구체화했고 자유와 재산과 안전과 압제의 저항을 보장하고 법 앞의 평등, 신성 불가침의 소유권, 주권 재민, 또 권력 분립,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본권적 성격을 가지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프랑스의 인권선언은 절대주의, 봉건제, 압제에 대한 해방이자 승리라는 그런 현실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런 평등에 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한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요 평등의 뒤에 부분, 프랑스 인권선언에 왜 어떻게 삽입되었는지, 어떻게 규정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프랑스 근대 헌법의 성립에 관해서 많은 학자를 우리가 연구했습니다. 보댕의 왕권 신수설,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론, 그 다음 루소의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에는 프랑스 1789년에 인간 및 시민의 권리 선언까지 이어졌다. 그래서 거의 프랑스 인권선언의 자유와 평등 사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